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은 오늘 아침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 악화로 하늘길과 뱃길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전국 공항을 오가는 여객기 109편이 결항됐고 전국 57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77척의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두 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친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프랑스를 누르고 3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끝으로 카타르에서의 29일간의 열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어제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한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고 미국도 북한을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르면 오늘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박희영 국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국노총 건물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이 노총 간부가 노조 탈퇴를 강요해 결국 따라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노총 간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행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근로시간과 임금제도 개편 등과 관련한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더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날이 춥다고요?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한파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와 비슷한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낮부터 수요일 사이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의 다소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그제부터 30에서 40cm 안팎의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북 고창은 어제 새벽 한때 최고 39.5cm의 폭설이 기록됐고 지금도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부에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해안과 제주도로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예상됩니다. 많은 눈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눈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전북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철원은 영하 18.8도, 서울 영하 12도, 대구와 전주는 영하 8.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강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서울 영하 3도, 그리고 대전 0도, 광주와 그리고 대구는 3도로 예년 기온을 5에서 7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대부분 지역에 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충청 이남 지역은 주말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서해안 지역에는 연일 많은 눈이 쏟아졌는데요. 뱃길이 끊기면서 섬마을은 고립됐고 또 미끄럼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눈이 추가로 내린다는 예보에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서해 섬마을이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폭설에 마을 주민은 제설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전북 군산 말도에 40cm 눈폭탄이 쏟아진 겁니다.
길도 다 막히고 현재 상태가 그냥 뭐 사람도 못 다녀요. 배들도 너무 많이 눈이 오면은 뭐 그 배 무게 못 이겨가지고 가라앉을 수도 있고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전남 한평과 무안, 전북 고창과 군산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뱃길이 끊기면서 섬 지역은 고립됐습니다. 도로 곳곳도 빙판으로 변하면서 차량이 미끄러져 접촉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입산 통제도 되었고 돌아오는 길에 길이 미끄럽다 보니 좀 차량이 막히더라고요. 자치단체마다 비상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 작업을 하고 있지만 많은 눈이 내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들판은 연일 쌓인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렇게 쌓인 눈이 얼면 시설 붕괴나 농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추가 눈 소식에 쌓인 눈을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눈 치우는 것이 제일 힘들죠. 그 계획이 올리려면은 눈을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면 하루 종일 치워야 되는 결론밖에 안 나요. 안 오기를 바라죠. 전라남도는 폭설과 한파, 강풍 대처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업 시설물 점검과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 피해 예방과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추가 적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위, 강풍이 한꺼번에 눈과 함께 지금 오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에 맞는 안전 준칙이랄지 또 대책이 확립이 돼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더 많은 눈이 내리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눈을 치운 뒤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제주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온 섬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풍에 항공편 결항도 이어져 제주공항은 종일 대기 승객으로 붐볐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라산으로 올라가려는 차를 막아서고 하나둘 돌려보냅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한라산에 폭설이 쏟아지며 산간도로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눈이 잘 쌓이지 않는 해안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남쪽에 있는 서귀포에는 최고 7cm의 눈이 쌓여 해안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눈이 왔습니다. 너무 춥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너무 무섭고 나가기도 싫고 옛날에는 좀 1월 정도에 눈이 왔었던 것 같은데 이번 연도는 빨리 온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몰아닥친 한파에 체감 기온도 영하 9도까지 크게 떨어져 사람들은 종일 두꺼운 옷을 껴입어야 했습니다. 쉴 새 없이 내린 눈에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도로에 눈이 쌓이고 얼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나고 차가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위에도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미끄러워져 낙상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급변풍이 불면서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 또는 지연했습니다. 궂은 날씨에 예상 못한 결항으로 제주공항은 대기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가족여행 왔는데 지금 어제부터 좀 기상이 악화돼서 오늘 오전에 그 비행기표 취소됐다고 연락을 받아서 지금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제주로 가는 모든 여객선의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를 꽁꽁 얼게 한 폭설과 한파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한파 영향에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제주와 김포, 광주, 김해, 대구 등 전국 공항을 오가는 여객기 109편이 결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57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77척의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이 밖에도 큰 눈이 오면서 지방도로 11곳과 국립공원 7곳, 77개 탐방로 출입도 통제된 상태입니다.
네, 리오넬 메시가 2골을 넣은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 끝에 프랑스를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카타르 도하 루사일 경기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이번 대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준 아르헨티나는 전반전 메시와 디마리아의 골로 앞서갔지만 후반전 음바페에게 잇따라 2골을 내주며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연장 후반에는 메시가 다시 골을 넣으며 승부를 끝내는 듯 했지만 음바페에게 페널티킥골을 내주며 3대3이 됐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는 4명의 키커가 모두 성공시켰고 프랑스는 2명의 키커가 실축하며 아르헨티나가 4대2로 이겼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은 지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36년 만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크로아티아의 주장 모드리치가 국가대표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네이션스 리그에서 뛰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모로코를 꺾고 3위로 월드컵을 마감한 모드리치. 골든볼을 받고도 웃지 못했던 러시아 월드컵과 달리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해 37살. 발롱도르까지 받은 크로아티아의 축구 영웅은 은퇴할 거란 예상과 달리 국가대표로 더 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모드리치는 3, 4위전을 마친 뒤 내년에 열리는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에 출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월드컵에서 금메달에 가까이 갔다면서 크로아티아가 2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기적이 아닌 강국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모드리치는 이번 월드컵 7경기 모두 선발로 나서 공수를 조율하며 맹활약했습니다. 내전으로 할아버지를 잃고 난민 생활을 했던 유년 시절의 아픔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 미드필더가 된 모드리치.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스타로 세계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400만 명의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를 축구 강국으로 우뚝 세운 중원 사령관의 도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월드컵 결승전에 앞서 영상 메시지를 틀어달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을 피파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피파가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에 앞서 영상 상영 불가 방침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CNN에 보낸 별도의 성명에서 개최국인 카타르는 영상 상영을 지지했지만 피파가 막았다며 피파는 세계인을 하나로 모으는 축구 정신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 달 만인 어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한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한 만큼 발사 목적과 의도가 주목됩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괴물 ICBM 화성 17형을 발사한 지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엔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고각으로 쏘아 올려 500km가량 비행했는데 북한이 비행거리가 1000에서 3000km 정도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특히 동창리는 북한이 최근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한 곳이기도 한 만큼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대표적 준중거리 미사일은 노동미사일과 북극성 2형. 노동은 액체 연료를, 북극성 2형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노동은 오래된 데다 최근 북한이 핵탄두 탑재 목적의 시험 발사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발사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상 발사용 북극성 2형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고각으로 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실험용 목적이 상당 부분 내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실험이 갖는 중대성에 따라서는 연말을 장식하는 일종의 축복, 연말을 장식하는 어떤 국방력 성과. 다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이 시험 발사가 아닌 최근 적기지 반경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 전략을 채택한 일본에 대한 반발이라면 노동 미사일 등 기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당 군은 관련 질문에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했다는 측면도 살펴보며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를 이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건 북한 정권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영내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유지하며 대화 관여를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 문제로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 없다며 당장 국조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예산안 먼저 처리하자는 합의를 파기한 거라며 반발했는데 미뤄질 대로 미뤄진 예산안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시작하자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20일 넘게 흘러가자 우상호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예산안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조특위를 당장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하루빨리 정상 가동하여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며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여당이 불참하면 야 3당만이라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예산안을 발목 잡고 그걸 핑계로 개문 발차 운운하는 건 야당 단독으로 국조 기간을 늘리려는 군불대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입니다. 이미 세 차례 시한을 넘긴 예산안 협상은 휴일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여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만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1%포인트 낮추고 경찰국 예산 등은 예비비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당이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가 된 만큼 이제는 좀 정부 여당이 좀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저희가 계속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태에서 국정조사 일정을 놓고도 여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대치 국면이 연말까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르면 오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과 구청 등 여러 기관의 과실이 참사를 키웠다는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주력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이르면 오늘 법리 적용의 첫 단추가 될 경찰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신병을 확보할 대상에는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지난 5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현 단계에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특수부는 이 전 서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를 새로 적용해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특수부는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실제보다 48분 일찍 도착했다고 허위 기재한 상황 보고서를 직접 검토한 뒤 승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하 직원을 시켜 상황 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 소속 간부들도 첫 구속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부는 직접적인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 즉 휴대전화 일괄 교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신병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기종으로 바꿨고 그 이후 첫 조사에 응했습니다.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화장실 변기에 실수로 빠뜨렸다며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선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밤 10시 29분부터 시작된 소방의 구조활동 이후 발생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수부는 휴일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보단 기존에 확보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병 확보를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했습니다. 현재 특수본이 검찰에 넘긴 인물은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관련자들로 한정돼 참사 본류와 관련된 수사는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추가 신병 확보 시도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그리고 윗선 수사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이태원의 안타까운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답답함과 슬픔을 이야기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이런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카카오 채널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익위원회에 접속해도 가능합니다. 한국노총 건물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이 노총 간부로부터 노조 탈퇴를 강요당해 결국 따라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한국노총 안에서 제기된 주장이라 파장이 큰데요. 당사자로 지목된 노총 간부는 업무 얘기만 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이준엽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건물을 청소하는 미화원들은 지난해 서울 여의도 노총 건물에 들어온 뒤 17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였습니다. 주변 건물들에서는 미화원들에게 주는 점심값을 자신들도 받아보고 최저임금 수준이던 급여도 조금이나마 올려보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시작됐습니다. 복지가 안 돼 있어요. 복지가 안 돼 있고 최저임금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조로 들으면은 그래도 뭐 10대비가 나온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라도 찾아보자. 이제 그래갖고 노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 8월 노총 부본부장 B 씨가 여성 미화원 휴게실을 방문해 노골적인 탈퇴 요구를 했다고 조합원이던 미화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부본부장이 들어오자마자 노조 부총무이던 이모 씨를 콕 집어 여러 차례 녹취하세요라고 외치더니 조합 탈퇴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탈퇴하지 않으면 창문 청소를 시키거나 퇴근 시간을 늦추는 등 계약서대로 더 철저하게 할 것이고 탈퇴하면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뭘 알고 가입하느냐거나 조합원비로 돈을 낭비하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는 모욕적인 말도 뒤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거보다 설치지 말고 그냥 얌전히 있다가 있을 때까지나 있으라고. 설치지 말고 말 이것저것 하다가도 또 녹음하세요. 핸드폰 들으니까 누구한테도 또 녹음하세요. 부본부장은 YTN 취재진을 만나 계약서대로 철저히 하자고 말했을 뿐 노조 탈퇴 강요는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노동자 폐라만 하고 그거 한 적은 난 하나도 없어요. 노동자 폐라. 내가 노동자를 갖다가 맘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나 며칠 뒤에는 확약이 필요하다면서 전원 서명까지 받아갔고 이 때문에 노조를 탈퇴했다는 게 미화원들 주장입니다. 부총무 이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쓰러지기까지 했고 지난달 결국 퇴사했습니다. 이미 탈퇴 시킨 거예요. 앞에 다 따라서 서류를 다 자기들 준비해가지고 사인하라고. 그게 탈퇴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미화원들은 한국노총 산하재단에 고용돼 있지만 부본부장은 재단이 아닌 별도 본부 소속입니다. 퇴사한 이 씨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민원을 접수해 대검찰청에서 심사 중입니다. 한국노총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최대 노동조합 총연합회 간부가 정작 소속 미화원들에게는 노조를 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씨는 법적인 대응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행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믿을 건 민심뿐이라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6번째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노동정책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했던 노동개혁이 화두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지도부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에서 믿을 것은 결국 국민의 뜻, 민심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 제도를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계 주요 현안도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고 2025년부터는 초등학생이 저녁 8시까지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 학교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히 해제하고 최근 불거진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 때 관련 인력을 대폭 늘렸던 건설사들이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력 재배치뿐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인력 감축에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집을 사겠다며 문의하는 수요자가 많은데 집주인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 이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서울뿐 아니라 전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사들은 건축과 주택 분야 인력을 크게 늘렸습니다. 주요 건설사 6곳 인력 배치를 2019년과 비교해보면 관련 부서 인원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목 분야와 가스나 석유 등과 관련된 공장을 짓는 플랜트 업무에 투입했던 인원을 빼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부동산 사업에 배치했던 겁니다. 하지만 거래 가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늘어난 인력을 어떻게 할지가 건설사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내년 사업 계획에서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규 분양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속도 조절을 좀 하겠지만 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하진 않아서 인력 계획도 점진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장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인력이 축소될 거란 예측입니다. 최근 2, 3년간 주택 경기가 호황을 이루면서 주택 부분에 신규 채용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주택 경기가 하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력 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별로 계약을 맺는 기간제 노동자가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사가 보유 인력을 조정하게 되면 정규직보다는 아무래도 현장 단위로 고용된 인력들에 대해서 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조정 같은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다소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우선 사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건설업 종사자 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19,000명 줄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해 올해 5대 시중은행에서만 약 2,400명이 짐을 쌀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이익을 바탕으로 예년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진 데다 인생 2막 설계를 서두르는 경향, 또 비대면 금융 전환에 따른 점포 인력 축소 등이 겹쳐 은행권 희망퇴직 신청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 만 40세까지 포함해 최대 39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해 500여 명이 퇴직할 예정입니다. 수협은행도 지난달 최대 37개월치 급여를 조건으로 15년 이상 근무자들의 신청을 받아 100명 미만의 인원이 희망퇴직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여파로 돈을 빌려오는 금리가 6%대 이상으로 치솟다 보니 카드사들이 비용 부담이 커진 무이자 할부 혜택 축소에 나섰습니다. 삼성카드는 내년부터 프리미엄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최대 무이자 할부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 줄인다고 공지했습니다. 현대카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하기로 했던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와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의 종료 시점을 지난달 15일로 앞당겨 조기 종료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카드사가 5만 원 이상 국세와 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중단했고 대형 유통 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 제휴 무이자 할부도 없애거나 할부 기간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포스코가 지난 15일 포항제철소 아변 공장 중 핵심인 이열연 공장을 지난 9월 침수 이후 100일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임직원과 해외 기업까지 합심한 덕분에 복구에 6개월이 걸릴 것이라던 전망을 깬 건데 국내 철강업계의 공급 체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하던 임직원들이 공장 재가동을 자축합니다. 포스코가 예상 복구 기간의 절반인 100일 만에 포항제철소 아변 공장 중 핵심인 이 열연 공장을 재가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열연 공장은 포항제철소의 연간 생산 제품 1,480만 톤 중 33%를 생산하는 대동맥입니다. 열연 제품은 냉연, 스테인리스, 도금, 전기강판 등 후공정에서 소재로 활용되며 기계, 건축, 자동차 구조용 등 산업 전반에 소재가 되는 최종 제품으로도 사용됩니다. 앞서 지난 9월 태풍 흰남노의 타격에 포스코 설립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쇳물을 녹이는 고로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열연 공장 같은 열연 2공장 같은 경우는 한 최대 6개월 이상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상당 기간 복구에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컸던 이 열연 공장 복구를 위해 임직원들은 170톤에 달하는 아변기용 모터들을 분해, 세척, 조립하며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인도 JSW사가 만드는데 1년 이상 걸리는 핵심 설비를 포스코에 선뜻 내주는 등 글로벌 철강 업계도 복구를 거들었습니다. 이 열연 공장을 거쳐야 했던 주요 제품은 그동안 1열연 공장이나 광양제철소에서 전환 생산되었습니다. 이 열연 공장 재가동으로 국내 철강 업계의 공급 체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18개 아변 공장 중 13개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복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코로나19 겨울 유행 속에 위중증 환자가 석 달 만에 500명대로 상승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은 이번 주 발표되는데요. 2단계에 걸쳐 해제하는 방안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가 58,862명 발생해 일주일 전보다는 4,500명, 2주 전보다는 12,000명 늘었습니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4일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환자 규모가 커지면서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520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9월 19일 이후 90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의 88%와 사망자의 90%는 60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령층에 대해 중증화 예방 목적으로 이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BA1 기반 이가 백신과 달리 BA4, 5 기반은 화이자 백신만 있었는데 이제 모더나 것도 추가됐습니다. 사전 예약을 시작해 접종은 내년 1월 2일부터 이뤄지고 당일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과 시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병원과 대중교통 같은 시설은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완화한 뒤 그 다음 모든 시설에서 해제하는 2단계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마스크의 의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또한 여러 가지 방역 대응이라든지 의료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해야 된다는 점 또 강조를 해주셨고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중순이 거론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독일의 한 박물관이 3년 전 도난당했던 1조 원대 보석류의 상당수를 되찾았습니다. 재판을 받던 범인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훔친 보석의 위치를 털어놓은 덕분인데요. 박물관 관계자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며 환호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독일의 한 박물관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당시 CCTV 화면엔 범인들이 큰 망치로 진열장을 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들이 훔친 것은 18세기 작센왕국 선제후들이 수집한 보석 공예품입니다. 손잡이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칼과 42캘럿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로 전문가들은 도난품의 가치가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예술품 도난 사건으로 기록된 이번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범인들이 미리 잘라놓은 박물관 창문살을 통해 침입해 순식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올해 초 독일 경찰이 서로 가족 관계인 20대 6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재판에 넘겼지만 보석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10년 징역형에 처하게 된 범인들이 가명을 위해 최근 숨겨놓은 보석의 위치를 밝히면서 도난품 상당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s konnten gestern Nacht in Berlin 31 Einzelstücke sichergestellt werden, darunter einige durchaus vollständig erscheinende Teile. 박물관 관계자는 도난품 회수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며 기뻐했습니다. So eine wundervolle Nachricht bekommen am Tag vor dem 4. Advent, dann glauben Sie eher an ein Weihnachtswunder. 아말리의 왕비의 브로치 등 일부 보석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회수된 보석류에 대해서는 진품 여부를 감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계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18일 보도자료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위한 의회와 이사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톤당 80에서 85유로인 탄소 배출권 가격이 약 100유로, 우리 돈 14만 원 수준까지 오르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이 거의 모든 경제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이란 국민의 히잡 시위를 지지한 유명 배우 타란의 알리두스티가 체포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허위 정보를 게시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두스티는 지난 9월부터 이어진 히잡 시위를 지지하고 이란 정부를 비판해왔는데요. 그녀는 지난 2017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영화 세일즈맨에서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에서 미국과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논의에 나설 거로 전해졌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내달 방미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방위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침의 평상시 미사일 방어와 유사시 탄도미사일 공격 대처에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반영할지가 논점이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은 오늘 오전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두 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친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프랑스를 누르고 3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통산 3번째 우승을 끝으로 카타르에서의 29일간 열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어제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한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도 북한을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새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른 시일 안에 근로시간과 임금제도 개편 등 관련한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건물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이 노총 간부가 노조 탈퇴를 강요해 결국 따라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노총 간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네,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전히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더 이어질 거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한파의 기세가 여전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째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2도로 어제만큼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 모레까지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충남 서해안 지역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호남 서부와 제주도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시간당 1에서 3cm의 다소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그제부터 30cm 안팎의 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전북 고창은 어제 새벽 한때 최고 39.5cm의 폭설이 기록됐고요. 지금도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부에 최고 8cm, 그 밖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예상됩니다. 많은 눈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전북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의 기온이 영하 18.8도, 서울 영하 12도, 전주와 대구는 영하 8.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3도로 강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대전은 영상 1도, 대구는 3도로 기온 자체는 영상권을 보이겠지만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에 머물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대부분 지역에 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충청 이남 지역의 눈은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와 서해안이 폭설이라면 또 강원 지역은 종일 냉동고 추위였습니다. 한파경보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주요 관광지는 한산했는데요.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찬 공기가 수면을 스칩니다. 흐드러지게 피어오른 호수 안개는 나뭇가지에 들러붙었습니다. 겨울 의암호 절경 상고대가 시작됐습니다. 해가 뜨면 호수 주위는 안개에서 바람으로 바뀝니다. 강추위에 더해진 칼바람에 귀가 떨어져 나갈 지경. 아유,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울 줄 몰랐네. 강원도에 놀러온 관광객들은 헛웃음만 나옵니다. 비가 없어질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높이 50m 거대한 폭포도 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얼음 기둥이 뒤덮였고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주요 관광지 역시 한산했습니다. 계곡 그늘진 곳은 곳곳이 얼어붙기 시작했고 주말 휴일 사람이 몰렸던 등산로도 종일 썰렁했습니다. 무지하게 추워요. 장갑 꼈는데도 손이 다 얼었어요. 최근 문을 연 스키장, 만들어 뿌린 눈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스키장도 너무 추우면 오히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말 재미는 있는데 얼굴이 너무 시렵고 너무 추워요. 마스크에 계속 물기가 껴가지고 그것도 힘들고 너무 추워요. 종일 한파 경보 속에 강원 산간 지역은 영하 20도 아래 강풍까지 이어졌습니다. 곳곳이 꽁꽁 얼어붙었고 시민들은 휴일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YTN 지완입니다.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카타르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이고 월드컵 통산 세 번째 우승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전은 아르헨티나의 동무대였습니다. 메시는 전반 23분 디마리아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36분 빠른 역습 기회에서 디마리아가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프랑스는 후반전에 반격합니다. 후반 35분 음바페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만회하고 2분 뒤 오른발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 메시가 다시 한번 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끝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가 페널티킥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경기는 잔인한 승부차기로 돌입합니다. 프랑스는 2명의 키커가 실축했지만 아르헨티나는 모든 키커가 성공시키며 4대2로 승리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 팬들은 36년 만에 거둔 월드컵 우승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우승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브라질이 우승한 이후 남미팀이 거둔 20년 만의 우승입니다. 또 지난 2010년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에 이어 대회 첫 경기에서 패한 뒤 정상에 오른 역대 두 번째 팀이 됐습니다. 메시는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명실상부한 축구 전설이 됐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받았습니다.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 7골로 득점 2위, 또 3도움으로 도움 공동 1위에 올랐고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16강부터 결승까지의 토너먼트 전 경기 득점을 기록한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득점왕인 골든부트는 8골을 넣은 프랑스의 음바페가 받았고 최고의 활약을 펼친 21세 이하 선수에게 주어지는 영플레이어상은 아르헨티나의 엔소 페르난데스가, 또 최고의 골키퍼상은 아르헨티나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맞붙은 월드컵 결승전에 앞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틀어달라고 피파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이유였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되레 피파가 축구 정신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월드컵 결승전에 앞서 피파에 1분 40초짜리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 시작에 앞서 영상 상영을 요청한 겁니다. 나는 우크라이나인이라는 글씨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젤렌스키는 축구와 달리 전쟁에선 페어플레이로 승부를 가리지 않는다며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Different countries and nationalities can decide who is the strongest in the fair play, but not in the playing with fire, on the green playing field and not on the red battlefield.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달라며 이번 겨울 평화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Join Global Peace Formula Summit and become a champion of peace. Let's witness the final together and the end of war. Slava Ukraini.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는 월드컵 결승전에 상영되지 못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보낸 성명을 통해 개최국인 카타르는 영상 상영을 지지했지만 피파가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파는 해당 영상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상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논평을 통해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상에서 평화를 호소했을 뿐 어떠한 정치적 주장도 담지 않았다며 피파가 세계인을 하나로 모으는 축구 정신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의 개인 자격 참가도 막아달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한 달 만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11시 13분쯤부터 12시 5분쯤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km 가까이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고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준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대를 이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건 북한 정권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무력 사용 위협과 고체 연료 추진기관 시험 등에 주목하며 식량 부족으로 신음하는 주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미국이 신형 폭격기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험 성공까지 잇따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일본도 방위비 대폭 증강을 예고했고 호주 역시 해상 전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미국이 공개한 신형 폭격기 B-21입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로 미국 언론들은 중국의 핵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B-21 Raider is the first strategic bomber in more than 3 decades. It is a testament to America's enduring advantages in ingenuity and innovation. 미국은 또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의 폭격기 발사 시험에 성공하며 작전 가능 단계에 도달했음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었던 극초음속 미사일을 수년간 시행착오 끝에 속도를 내며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등으로 미국의 확장 억지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That so many countries in Asia who have the potential to build nuclear weapons have chosen not to and have instead relied on the strength and the predictability of the American extended deterrence. I think that is being challenged now. 일본 역시 반격 능력 보유를 통해 기존의 방위 정책 틀을 바꾸고 대폭적인 군비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주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각국의 군비 경쟁이 가열되면서 군사적 긴장도 한층 더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민주당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당장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입니다.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개문 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대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회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총리께서도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서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햇빛의 조명,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간 노조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등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과단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민간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인 정책 수요자까지 참여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국정과제 이행 방향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120대 국정과제 큰 그림을 소개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과제 본격 이행을 위한 신년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2023년도는 3대 개혁, 즉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정부의 추진력을 확보할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취임 후 두 번째인 이번 업무 보고는 부처별 1:1 독대 보고였던 지난 7월과 달리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바뀝니다. 장차관, 기관장은 물론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하고 민간 전문가나 각 부처에서 초청하는 정책 수요자, 즉 일반 국민도 참여합니다. 두세 개 부처를 묶어 공통 주제로 토론도 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월에는 국정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유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국민 앞에서 무엇을 추진할지 방향성을 보여줄 때인 만큼 형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모두 18개 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등이며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이 일부 참여합니다. 오는 21일 기획재정부가 시작을 맡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달 안에 진행됩니다. 대통령실은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1월 안에 업무 보고를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기관장인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서면 보고로 대신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과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게 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 2년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성격입니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매진할 계획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전달된 연말 선물 가운데 국산이 아닌 외국산 농산물이 포함돼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가 향후 품목 선정 때는 원산지 확인에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그제 페이스북에 지역 주민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내용물이 수입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볶음 땅콩 호박씨는 100% 중국산, 호두 아몬드, 건자두 피스타치오는 100% 미국산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정부의 연말 선물 품목 선정 시 원산지 확인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을 숨기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측근들이 구속된 이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최모 이사를 어제 오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 사이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 원을 수표로 보관하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소된 데 이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검찰에 잇따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당시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첩보 삭제가 있었다는 혐의를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훈 전 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100여 쪽 넘는 공소장에 서 전 실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지시와 자진 월북몰이 혐의를 상세히 담았습니다. 다만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던 첩보 삭제 지시 혐의는 공소장에선 뺐습니다.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를 지시한 과정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관련 군첩보를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대신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차례로 불러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첩보 삭제가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히 애초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박 전 원장은 검찰 조사 이후엔 국정원 첩보가 삭제된 사실은 인정하는 등 태도를 일부 바꿨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는 불가능하지만은 통합 운영 시스템에서는 삭제나 고침이 가능하더라고요. 주요 관련자들 조사를 대부분 끝낸 검찰은 이제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 중입니다. 우선 박 전 원장의 경우 고령인데다 검찰에 공개 출석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앞서 적부심으로 풀려난 서욱 전 장관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박 전 원장이 여전히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지시 혐의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한국노총 건물 미화원들이 노총 간부가 노조 탈퇴를 강요했고 결국 따라야 했다는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복지재단에 직접 고용돼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부 건물 청소 업무를 하던 이모 씨는 지난 7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노총 간부로부터 노조 탈퇴를 강요받았으니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던 미화원들은 YTN 취재진에게 지난 8월 노총 산하 A 부본부장으로부터 조합 탈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부본부장은 YTN 취재진을 직접 만나 계약서대로 철저히 하자고 말했을 뿐 노조 탈퇴 강요는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또 유럽연합은 탄소국 경제도로 무역 장벽을 쌓자 틈바구니에 낀 우리의 수출 전선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한다면 오히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이승윤 기자입니다. What's the best automotive company in the world? Hyundai, Hyundai, Hyundai. 미국 조지아주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첫 전기차 공장이 6개월 앞당겨 착공됐습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1,000만 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자국산 우선 정책을 내세우자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며 외교적 루트를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IRA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금 구체적인 시행 대책 마련에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현대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협상에 주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탄소 관련 무역 장벽인 탄소 국경 제도로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 IRA에 맞서면서 중국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개도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린 겁니다. 우리도 철강 분야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We must take action to rebalance the playing field where the IRA and other measures create distortions.
LG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 SK온이 헝가리를 거점으로 삼는 등 유럽 현지 투자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IRA 늑장 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던 정부도 탄소 국경 제도엔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경우 우리와 체결한 FTA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전기차와 태양광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경우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활용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을 따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 들어 글로벌 기후 패권 주도에 나선 미국. 일단 자국산 중심의 규제 정책을 계속 도입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에도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에 잘 대비한다면 큰 기회 요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내 최대 교량인 인천대교에 최근 드럼통 1,500개가 설치됐습니다. 이딴 투신을 막겠다는 조치인데 이전에 서울 마포대교에선 난간 구조를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지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종도와 송도 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 지난 2009년에 개통된 길이 21.4km의 국내 최장 교량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만 투신 시도가 벌써 2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인천대교 측은 4천만 원을 들여 다리 위 갓길에 드럼통 1,500개를 설치했습니다. 통계상 투신 빈도가 높은 양방향 3km 구간에 차를 댈 수 없도록 일종의 장애물을 놓은 겁니다. 과연 이 같은 조치에 예방 효과는 있을까? 드럼통이 설치된 이후인 지난 10일 30대 남성이 장애물을 피해 차를 대고 다리에서 몸을 던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장소처럼 추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신 시도가 잦았던 서울 마포대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2016년 끝이 구부러져 매달리기 어려운 1m 높이의 추가 난간을 설치하자 마포대교 자체의 투신 시도는 26%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한강대교, 양화대교 등 다른 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한 사람은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발생한 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3,300여 명, 자살률은 10만 명당 23명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비교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좀 하게 되고 오히려 좀 인구 밀집도가 좀 높은 곳에서 행복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소중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헤아려 자살 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위기 극복과 제도약에 방점을 둔 정부의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이 함께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르면 오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특수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되는 경찰과 용산구청 등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가 백신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BA.4.5 기반 백신으로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이 되고 당일 접종은 이보다 빠른 오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빛과 음악으로 채우는 서울라이트 광화가 오늘 오후 6시 개막합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조성에 맞춰 올해 처음 선보이는데요. 오늘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에 광장 전역과 인근 건물 3곳에서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각종 부동산 통계가 과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전국 청약 경쟁률은 8년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고 서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만 4,700여 가구에 강남과 가까워 경쟁률이 높을 거란 전망이 나왔던 서울 둔촌주공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4.7대 1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서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인 163.8대 1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급변한 겁니다.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역시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올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1월까지 8.5대 1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겁니다. 부동산 호황기 땐 당첨과 동시에 시세 차익 수억 원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자 사정이 바뀐 겁니다. 하반기 청약 나침반이었던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청약 흥행이 사실상 실패하게 되면서 이후 청약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8년, 9년 전과 같이 서울 주요 지역의 주력 평형 미분양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갈 때 대항력을 갖추는 조치인 임차권 등기 명령 서울 지역 신청 건수도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까지 3,7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00여 건보다 25.9% 증가했습니다. 12월 통계를 합치기 전인데도 직전 최고치인 2012년 3,500여 건보다 많습니다. 시장 침체로 집값이 보증금보다 떨어지는 깡통 전세나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전세가 다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에 처음으로 설치됐던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인천에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오후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지역별로 센터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인천은 1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가 인천에서 274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게 73건입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잇따라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이와 별도로 서울 강남구에서는 출산지원금을 200만 원 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한 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는 매달 35만 원이 나옵니다.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이른바 부모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산 시 받게 되는 현금성 지원은 이보다 더 많을 전망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별도 출산지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에서는 첫 아이 출생 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도 첫째 출산 시 출산 장려금 20만 원, 둘째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 행복카드를 통한 쿠폰 형태입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지자체가 열을 올리는 가운데 현금성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점점 더 우리 생활 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관광지를 오가는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해송숲이 펼쳐진 해안 도로를 승용차들이 부드럽게 달립니다. 안전요원이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좌회전과 우회전도 척척합니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2026년 ITS, 지능형 교통체계 총회 개최지로 선정된 강릉시가 시범 운행 중인 관광형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도심 곳곳에 구축된 지능형 교통체계를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과 신호 데이터 등도 자율주행에 활용됩니다. 운행 지역은 강릉 경포호와 안목 해변 등 주요 관광지 3개 노선 15.8km 구간입니다. KTX역부터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숙소 등을 연계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는 15인승 셔틀과 개조 승용차 등 모두 5대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과 도착 정류장을 입력해 호출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루어진 시범 운행이 이달 중순쯤 끝나면 정식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광지와의 어떤 연계성, 또 실제 상용화에 있어서의 어떤 운송의 그런 여러 가지 특화되는 모델들을 저희가 좀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ITS 총회가 열리는 2026년까지 관광형 자율주행차를 10대까지 늘리고 수익성이 낮아 공용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벽지 노선에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밤사이 북극 한파와 서해안 폭설은 계속되겠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진 한파는 내일 낮부터 잠시 풀릴 거로 보이는데요. 김진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극에 갇혀있던 한기가 중위도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중국 동부와 북한 쪽으로 가장 깊게 확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하 40도의 차가운 공기에 뒤덮인 모습도 보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북극 한파에 서울 기온은 영하 12.4도를 기록했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고 특히 계속 영상권을 유지했던 제주 기온도 처음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파는 앞으로 이틀 정도 더 이어진 뒤 화요일 낮부터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틀 정도 온화했던 날씨는 주 중반부터 다시 급변해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서쪽에서부터 기류가 유입되면서 20일과 21일경 일시적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시 북서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게 되면서 기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말 그대로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며 마치 목욕탕처럼 수증기가 피어올라 눈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고 40cm의 폭설이 쏟아졌는데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30cm, 서해안에는 10에서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교통안전뿐 아니라 습기를 머금은 눈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국내 여자 골프 2023 시즌은 어느 해보다 대형 신인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아시아 아마추어 랭킹 1위 황유민을 비롯해 2부 투어 1인자 김서윤, 시드 순위전 1위인 김민별까지 새로운 스타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베트남 호치민 대회 참가한 샛별들을 만나봤습니다. 아마추어 초청 선수로 출전한 대회에서 국내 1인자 박민지와 우승 경쟁을 펼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황유민. 2달 뒤 프로로 전향한 황유민은 초고속으로 3부와 2부 투어를 거쳐 정규 투어에 입성한 괴물 신인입니다. 아시아 아마추어 랭킹 1위에 올랐던 강자답게 과감한 플레이와 호쾌한 장타가 일품인데 루키 시즌 목표도 신인왕을 넘어선 다승왕입니다. 저는 우승을 하기 위해 연습하고 시합에 나오기 때문에 제 목표는 우승입니다. 저는 다승왕 하고 싶어요.
2부 투어 3승과 함께 상금왕을 차지한 김서윤도 정규 투어가 새롭게 맞이하는 기대주입니다. 당연히 목표는 신인왕이라고 밝힌 김서윤은 올겨울 전지훈련에서 그린 주변 플레이만 보완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부담은 안 되고요. 1부 투어에 올라와서 너무 기쁘고 이런 투어에서 뛸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시즌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루키 열전을 벌일 또 다른 신인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18살 막내 김민별. 언니들 틈에서 전혀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는 10대의 패기로 평생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신인왕에 도전한다는 각오입니다. 올해는 루키 시즌이니까 좀 정규투에 적응을 한다는 마음으로 시합에 임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신인왕이나 그런 것들을 좀 타서 후회 없는 루키 시즌을 보내고 싶습니다. 서로가 좋은 경쟁 상대이자 자극제가 돼 성공을 향해 함께 걸어갈 동료들입니다. 어느 해보다 강력한 대형 신인들이 대거 합류한 국내 여자 골프가 새해 스타 탄생과 더 많은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YTN 김사익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